흙의 아름다운 구조를 사랑하는 떼알지기입니다. 떼알지기의 하루 한 컷 떼알사랑 이야기, 오늘은 9번째 한 컷입니다. 식물 양분은 토양에서 물, 토양 표면 흡착, 광물과 유기물로 존재하며 서로 평형을 이루려 한다 입니다. 식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원소를 이제 다량 원소라고 하고요. 식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소량이다. 이제 그런 원소들을 이제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다량 원소 중에서 질소와 인, 그리고 칼륨, NPK라고 하죠. 그죠? NPK는 이제 비료의 3요소로서 비료로서 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양이온으로 토양에 많이 이제 흡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권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만 넣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황의 경우에도 토양에 이제 많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필요한 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적기 때문에 황도 이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식물의 잔재 또는 이제 동물이나 미생물로부터 이렇게 쭉 온 것이기 때문에 생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이 유기물에는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식물의 양분은 토양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 살아있는 뿌리는 항상 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덮고 있는 물 속에 이온 형태로 있는 이 양분이 뿌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양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자산과 비교할 때는 이제 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현금에 해당하는 그런 양분이 바로 물속의 이온 형태로 녹아져 있는 양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의 양분이 있냐면 토양 표면에 정기적으로 흡착이 되어 있는 그런 양분들이 있습니다.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점토와 부식은 그 표면에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음전하는 양이온을 흡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토와 부식이 많은 그런 토양의 경우에는 많은 양이온들을 이제 흡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흡착의 경우에는 점토와 부식의 양에 또 그리고 종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할 때는 물속의 이온이 식물에 흡수되고 나면 이 물속의 이온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물속의 이온이 줄어든 만큼 이 정기적으로 흡착된 이온들이 물속으로 이렇게 녹아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물속의 이온의 어떤 함량이 높아진 경우에는 다시 또 흡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이제 매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 좀 통장에 비유할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할 때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물속에 이온 형태의 양분이 부족할 때 토양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양분들을 이제 식물이 끌어다 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토양 광물과 유기물로 존재하는 식물 양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광물로는 인, 칼슘, 마그네슘, K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유기물도 마찬가지고 질소,
갈리온,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유기물의 형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경제적 자산으로 이제 부동산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용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훨씬 더 이 정기적으로 흡착된 것에 비해서 이용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유기물의 경우에는 유기물의 양분 함량, 특히 가축분유와 같은 것은 인과 칼륨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이게 분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또 분해가 잘 되죠. 분유에 있는 것은 또 분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뭐 볏짚이라든지 옥수수대라든지 뭐 톱밥이라든지 그게 안에도 분명히 이제 질소와 인과 칼륨은 있지만 탄소와 질소의 비가 높은 그런 거친 유기물의 경우에는 분해가 굉장히 천천히 되죠. 굉장히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분이 얼마나 있고 그 양분들이 또 얼마만큼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유기물 속에 있는 양분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 분해를 하는 데는 이제 미생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pH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유기물의 식물 양분 공급 가능성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유기물에 의한 이런 식물 양분 공급이 잘 되냐고 하면요. 자, 봄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봄비가 내립니다. 자,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고 봄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토양이 어느 정도 이제 경운이 되죠. 비가 와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는 미생물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미생물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된 유기물에서 식물이 잘 자라죠. 이제 봄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이유가 바로 유기물이 잘 분해되어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물도 식물 양분의 역할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이 일단 충분해야 된다. 물에 녹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해도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간 이제 비비안 나이트라고 우리나라에 많은 광물이 있습니다. 자, 이 비비안 나이트는 그 철과 이제 인산이 결합된 그런 광물인데요. 논에서 굉장히 용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철이 환원이 되기 때문이죠. 철 이가는 3가에 비해서 굉장히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철이 녹아나면서 인도 같이 녹아나죠. 인산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떤 조건이 맞아질 때 이 광물도 물속에 잘 녹아나서 식물의 영양분으로, 식물의 양분으로 바로 이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양분은 물과 그리고 토양 표면에 정기적으로 흡착된 형태, 그리고 광물이나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로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이때 토양의 구조가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토양의 구조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이 토양에 얼마만큼 남아있느냐,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밑으로 얼마만큼 물을 빠지게 하느냐, 물의 그런 경로에 토양 구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구조와 점토 부식 그리고 다양한 광물에 얼마만큼 양분이 들어있느냐, 양분이 들어있는 광물과 유기물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리고 그 유기물과 광물의 특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평형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또 이제 물이라든지 산소의 공급 조건, 그리고 미생물 활성,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미생물의 활성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 조건의 또 달라짐에 따라서 또 이 평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위해서 양분을 적당히 잘 공급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과 토양 표면에 흡착된 것, 그리고 광물과 유기물로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또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전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표면에 흡착된 것을 전혀 존재를 모르고 무시하고 양분이 광물과 유기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를 무시한다면 토양에 있는 물속 양분이 급격하게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제 계속 무시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양분의 어떤 과잉이나 불균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딸랑딸랑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